불가능한 미션의 예산과 시간, 연구 인력을 투입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그저 쓸데없는 낭비로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고개를 가로젓는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성공을 거둬 큰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무기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확장된 개념의 첨단 기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개발하려는 과감한 도전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서구나 일본보다는 산업 전반에서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상 늦은 후발주자였습니다. 정석대로라면 서구 세계가 걸어온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눈앞에 닥친 문제가 시급한 대한민국에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같은 시스템인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우리 군에 필요한 직접적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국방은 물론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기술이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무기체계 역사와 궤를 같이 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와 첨단 국방기술 연구 사업인 한계도전 연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 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와 연구, 그리고 개발 및 시험을 담당하는 연구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무기 분야는 소총부터 전차, 장갑차, 야포,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미사일의 첨단 전자전 장비까지 광범위합니다. 방위사업청 산하의 정보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정부 주도하에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기관인데요.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과 이를 수행하는 연구소들은 무기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고급 무기 시스템과 방위기술의 혁신을 추진하며 이는 국가의 군사력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무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첨단 재료, 전자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등은 현대 전투 환경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기초과학 연구와 응용 연구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무기 시스템의 개발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며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무기개발 연구와 민간 방산기업이 수행하는 무기개발 연구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과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무기개발 연구는 주로 국가의 안보 목표와 국방 전략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우위 확보와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상업적 이익보다는 국가 안보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방산기업의 무기개발 연구는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 제품의 판매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둘째, 개발 자금 조달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기 연구개발 사업은 정부의 예산과 지원을 통해 자금이 조달됩니다. 이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장기간에 걸친 연구에 유리하며 상업적으로 즉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개발은 주로 기업 자체의 자금이나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투자 대비 수익률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셋째, 연구 개발의 범위와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이
진행하는 연구개발은 종종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반면 민간 방산기업은 보다 실용적이고 단기간 내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이들의 연구개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빠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무기개발 프로젝트를 국방과학연구소가 모두 전담해서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는 K2 전차 개발입니다. K2 흑표 전차 개발 과정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전차의 기본 설계와 주요 성능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러한 설계와 요구사항에 따라 실제 전차를 제조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양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K2 흑표 전차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었으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의 촉진 측면에서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을 다수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능동 현수 장치, 첨단 복합 장갑, 자동 장전 시스템 등은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협력업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간과 국가가 협력하여 혁신을 추구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잘 보여줍니다. 리스크 분담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K2 흑표 전차의 개발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이 함께 분담하고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개발의 산역사이기도 한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 초에 창설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부기관 성격을 가지면서도 특수법인체로 설립되어 불필요한 제약을 배제하고 방위산업을 전담하기 위한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1971년 말에는 방위산업 촉진과 예비군 무장을 위한 긴급병기 개발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무기체계와 장비, 물자 등의 개발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무기 개발에 관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했고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6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금까지 수많은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는데요. 가장 돋보이는 성과라면 역시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와 해룡, 해성, 비공 등 우리 군이 자랑하는 미사일들은 대부분 국방과학연구소의 손끝을 거쳐왔는데요. 최근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천궁입니다. 천궁은 콜드런치 발사 방식을 채택하여 방향 전환 없이 어느 방향으로도 발사할 수 있어 전방위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궁은 유도 방식으로 관성 유도와 호밍 유도를 사용하여 적의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로부터 우리 하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개량된 천궁 블록2 모델인 천궁2도 개발되었습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협력하여 개발한 천궁2는 천궁의 성능을 개선하고 발전시킨 모델로 뛰어난 대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양산이 시작되었으며 성능 개량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에도 수출되는 등 향후 한국 방산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위험하고 더 힘든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참고한 것입니다. 다르파는 미국 국방부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58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미국의 국방과학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다르파를 설립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벌이던 미국과 소련 중에서 소련이 먼저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하자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미국에서는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사회 현상까지 발생했고 스푸트니크 1호 발사 1년 후 다르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르파의 목적과 특징은 몇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우선 미래의 국방 및 안보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선진화하여 국방 분야에 적용합니다. 또한 고위험, 고수익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다르파는 미래 지향적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미래의 국방과 안보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예측하고 이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르파는 꼭 무기 분야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기술들을 개발해 왔으며 이 기술들은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인터넷도 다르파에서 비롯됐습니다. 다르파의 초기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알파넷은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기술로 컴퓨터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GPS도 다르파 연구의 산물입니다. 음성인식 기술 역시 다르파에서 개발되었고 이 기술은 애플의 시리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파의 효용 가치가 높다 보니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다르파를 본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여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모토로 하며 주요 목표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크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창적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패 가능성이 있더라도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R&D 체계로의 전환을 추구합니다.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인 책임 PM은 기획, 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며 기존 위원회 중심의 연구과제 기획 방식에서 벗어나 독창적 연구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공 R&D 예산의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혁신이나 국가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투입되는 예산이 미국의 다르파나 다르파를 본딴 해외의 프로젝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으로 혁신적이고 변혁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계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차기 구축함인 KDDX, 차기 항공모함인 CVX 사업을 통해 연안해군이 아닌 대양해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새로 중형 항공모함을 제작해야 한다고 자국에서 주장할 정도니 대한민국의 수상함 전력이 어느 위치까지 도달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수상함 전력뿐만 아니라 잠수함 체계에서도 일본을 모가리까지 치고 올라와 예전과 달리 현격히 그 차이를 좁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잠수함 체계에서 8위를 기록해 7위 일본을 5점 차이까지 쫓아왔는데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독자 설계를 통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해 우월한 잠수함 기술을 과시했습니다. 도산 안청호급이 바로 대한민국 잠수함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는데요. 도산 안청호급은 일본의 타이게이급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타이게이급에는 없는 비밀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SLBM입니다. 도산 안청호급은 도입부터 SLBM을 탑재할 것을 염두에 VLS 6세를 탑재했는데요. 작년인 2021년 9월 15일 SLBM 수중 발사를 성공시켜 세계 7번째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군 발전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에서도 길이 남을 일인데요. 반면 해상 강국을 자칭하는 일본은 아직도 SLBM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망 성능을 끌어올린 도산 안청호급 배치2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예상되는 배치3의 개발도 예고되고 있어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국은 해양무기 체계에서도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무인수장정으로는 해검3와 M서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된 해검3는 자율주행과 장애물 회피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여기에 70mm 유도 로켓을 탑재해 상륙정에 의한 연안 침투 상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순위는 생각보다 낮은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한국의 해양무기 체계는 12위 수준으로 아직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장차 해상에서는 무인함이 유인함정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협동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무인함대인 유령함대의 유무인 협동체계를 아주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인함대의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령 함대가 치명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분산된 치명성 때문입니다. 분산된 치명성은 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함정을 대규모로 운용해서 전함이 격침되더라도 다른 함정을 이용해 계속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전까지는 무기를 대량으로 실은 전함 한 척을 격침시키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들었지만 이제는 한 척의 전력을 수십 척에 분산시켰기 때문에 일부가 격침되더라도 강력한 화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무인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면 유무인 협동을 통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유인 함정에 탑재하는 무인 수상정 아우라를 2019년에 개발했고 앞으로는 군집 체계 운영을 위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개발을 천명하면서 꽤 자신만만한 기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달리 해상에서의 무인 체계는 실력이 부족한 것과 비춰보면 이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순조롭게 진행 중인 타군의 무인 체계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공군의 멈티 체계와 같이 이미 상당한 경지까지 달성한 분야에서 응용할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기 전투기인 KF-21가 KUSS-X의 멈티 운영을 통해 뛰어난 항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현실은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항공기 조사 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았는데요. 한국의 고정익 체계는 11위로 주요 선진국보다 다소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펜 전투기를 개발한 개발명가인 스웨덴과 M346 훈련기를 개발한 이탈리아 등 강대국들에 가려져 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숨은 강호들에 밀린 것이라고 분석됐는데요.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고정익 전투기 개발 선진국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다소 뒤처져 보이는 상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전투기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훈련기 KT-1, T-50, FA-50을 개발하면서 전투기 개발 경험을 차근차근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전투기인 KF-X 사업을 도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발표를 무시하던 일본을 비웃듯이 KF-21의 시제기를 공개해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만큼 단시간에 전투기 개발 경험을 쌓은 국가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현재 전투기 개발 선진국들이 과거 세계대전 시절부터 전투기를 개발했던 나라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저력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높게 평가받는 진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화포체계가 프랑스와 공동사의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전통의 군사강국인 영국, 중국, 일본 등을 제치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여러 매체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K9의 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40km의 긴 사거리와 신속한 사격 능력을 가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자주포보다 가격도 저렴해 북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제발 팔아달라는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는 판매 실적으로 입증이 가능한데요. 2022년 2월에만 벌써 400대의 K9 자주포 수출이 결정돼 전 세계가 원하는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K9A2부터는 이전까지 알던 자주포와 전혀 다른 자주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9A2의 개량안을 보면 황골 탈퇴 수준으로 달라지는데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보다 뛰어나고 미국이 개발을 포기한 크루세이더 자주포와 맞먹을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국산화해 개발한다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러시아와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하지만 공격 능력에 몰빵한다고 현대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전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더 중요한데요.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각종 미사일을 동원해 다양한 지점을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따라서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방공무기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방공무기 체계 분야에서 공동구위에 오르면서 크게 순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이조차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대공 무기 제작 역량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천궁2가 수출되고 LSM이 곧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음을 떠올려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천궁2는 고도 20km까지 요격이 가능한 중거리 대공 미사일로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최고의 제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에 여러 무기를 제쳐두고 4조 원 규모의 대규모 수출 계획이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그 인기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드에 의존을 줄일 고고도 미사일 체계까지 개발 중입니다. 그것은 바로 LSM입니다. LSM은 고도 4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것도 부족하다며 곧바로 차세대 미사일 개발 계획인 천궁3와 LSM2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LSM2는 가히 한국 방공무기 체계의 끝판왕이라 할 만합니다. LSM2의 목표 요격 고도는 40km에서 150km로 미군의 사드보다 우위를 점하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의 LSM2가 만들어지는 순간 한국의 자주방공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단언합니다. 이에 더해 미래전장의 핵심 무기인 레이저 무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진은 이미 지난 2019년에 1kW급의 레이저를 이용해 각종 불발탄을 처리하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의 개발을 완료했고 2020년 8월에는 20kW급 레이저로 모의 로켓 저지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이 무기의 성능은 로켓이 발사된 지 단 17초 만에 레이저로 격추시켰을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3년까지 880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국은 미국에 준하는 기술을 보유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보 외에도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기조가 몇 년만 이어진다면 다음 조사에서는 8위인 일본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는 6위인 중국을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